소송을 그렇게 들여 놓는데 걔가 어떻게 다음에 시집을 가겠냐고. 끝내고 사라지고 끝내요. 위자료를 주고 끝내라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뭐 3만 원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위자료 얼마 줄 거예요? 1,000만 원씩 주면 1,000만 원씩 주면 친구한테 좀 미안한 게 크다 보니까 최선에서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위자료 1,000만 원은요 베트남 국제결혼 현장에서도 흔하게 지급되는 사이즈의 돈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의뢰인이 송금한 내역 1,000만 원, 아내는 업체에게 베트남 돈 5,200만 동, 약 275만 원 정도만 받은 거죠. 이혼 신청 다 했고 돈 그렇게 줬고 아단한테 기숙사비 다 줘서 눈칫밥 안 먹게 했었고 다 했어요. 씨 돈으로 다 한 거야 그거. 네, 근데 그 돈이 왜 그런 식으로 쓰여졌는지 제가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정PD입니다. 오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파혼을 한 남자, 그리고 신부에게 보낸 1,000만 원의 위자료. 하지만 행방이 묘연한 이 1,000만 원을 추적해봤습니다. 지난 8월 초 저는 한 의뢰인에게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부부 채널을 즐겨보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작년 한 국결합체를 통해 베트남 하이퐁에서 국결을 진행했습니다. 8월 속성 결혼 후 3개월 뒤 현지 결혼을 진행하려 했으나 제가 골절 사고를 당하게 되어 전통 결혼식은 미진행 후 베트남 혼인신고만 진행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올 1월쯤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취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업체에서 취소를 진행하면서 위자료를 주라고 해서 제가 1,000만 원을 업체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고, 업체에서는 SNS, 카톡, 페이스북 모두 차단 후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근 카톡을 풀게 되었는데 그 친구에게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제가 위자료를 준 거에 대해 물어봤는데 5,000만 동 정도 송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준 돈의 30%만 전달이 되었더라고요. 솔직히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위자료로 준 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맞는가 싶어서 업체 대표에게 연락하니 처음엔 베트남 현지 이혼 비용으로 4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둥, 기숙사에 데리고 있으면서 다시 결혼을 시키느라 이런저런 비용도 많이 들어갔다는 둥, 이런 변명 아닌 변명만 계속 얘기하고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말만 지속하는 것 같아 듣다가 대충 통화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한동안 고민하다가 메일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업체도 그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가로챈 것 같아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좀 심각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의뢰인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요 모두 이 의뢰인의 증언 그리고 증거, 해당 업체와 의뢰인의 통화 녹취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제결혼은 왜 선택하게 되셨어요? 한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한국 여자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계기로 인해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는 혼자서 외롭게 늙어갈 것 같아가지고 제일 최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국제결혼이었고요. 애기도 좀 갖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국제결혼이 좀 결합될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오늘의 의뢰인은 한 번의 결혼 실패, 하지만 아이를 갖고 가족을 이루고 싶어서 이번에는 베트남 국제결혼 업체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럼 언제 결혼을 하러 가시게 된 거예요? 계약은 작년 2월쯤인가 했고요. 7월 초에 화상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프로필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해서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 갔다가 8월 초 입국을 하게 됐죠. 해당 업체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국제결혼 치면 홈페이지 제일 상단에 파워 링크로 광고 보고 선택을 하셨다. 나이 드신 분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성분이 그런 것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간 한 국제결혼 업체. 그 당시 의뢰인에겐요 큰 정보는 없었고요. 믿을 거라고는 업체가 제공해주는 정보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푼 꿈을 안고 맞선을 보러 찾아간 베트남 업체의 진행에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진행하면서 뭐 이상했던 점은 없으세요? 아니요,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여자분한테 뭐 이상한 점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요, 딱히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베트남에서 결혼을 진행을 했다가 남자의 책 사유로 헤어지게 됐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남자가 나이를 쟤랑 비슷한 또래로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부모님하고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취소하게 됐다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로 혼인까지는 한 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도 그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지 다른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상관은 하지 않았었어요. 역시나 한 번의 국제결혼 실패를 했었다는 상대 여성. 하지만 의뢰인 본인 역시 한 번의 결혼 실패를 했었던 돌싱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혼인신고를 위해 찾아갔던 베트남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뭔가 수상한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네 번 방문한 시기쯤이었고 뭘로 따지면 11월쯤이고 그 핸드폰을 볼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혼인무효 소송이라는 내용이 담긴 청구장이라고 해야 되나 사진을 보게 됐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혼인신고까지 진행이 됐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업체에서 알려준 적도 없었고 여성이 보여준 그 사진 때문에 알게 됐다. 정확하게 저한테 그렇게 됐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베트남에서 속성 결혼만 진행한 줄 알았던 아내. 하지만 아내는 한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했었고요. 상대 측 남자의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황. 업체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도 속였었는지 아니면 업체 역시 이 사실을 몰랐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요 개인적인 문제와 방문 뒤 발견했던 이 사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분과 두 분 간의 뭐 감정적인 문제나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성과 결혼을 지속하지 못하고 파혼을 결정하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사연인데 제가 좀 골절상을 당해서 좀 많이 안 좋기도 했고 형제들 많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부분 걸리기 시작했고 근데 또 이런 사실을 제가 알게 되니까는 그때부터 좀 마음이 좀 떠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미리 알지 못했던 아내의 한국 혼인 상황을 알게 된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의 사고로 인한 골절, 여러 가지 불운이 겹쳤던 의뢰인은요, 이 결혼을 지금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은요, 곧바로 파혼을 요청했을까요? 바로 파혼을 요청을 하셨냐요? 아니면 뭐 다르게 다르게 했습니다. 몸이 안 좋은 상태로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하러 들어왔으니 바로 끝낼 수가 없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이거 한 1년만 한국에 좀 늦게 들어오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먼저 제안했고, 근데 그 여자는 좀 그거를 좀 받아들이지 않고 혼인신고라도 먼저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는 더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안 되겠다 하는 와중에 업체에서 알게 돼서 그냥 끝내라, 넌 마음이 떠난 것 같다,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멀쩡하게 혼인신고를 하러 왔던 의뢰인, 그런데 의뢰인의 입에서 나온 단어 파혼, 업체의 입장에서는요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파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 당시의 의뢰인과 해당 업체 실장의 대화를 이 의뢰인이 전달을 해줬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요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이야기겠죠. 내가 지금 손이 발발발 떨려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못해. 산통을 다 떼어놓고 그래 지금. 산통을 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1년 뒤까지 기다려라. 그거는 하지 말자는 소리랑 똑같은 거지. 저도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우리 그렇게 남한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고속을 그렇게 들여펴놓는데 걔들을 어떻게 걔가 어떻게 다음에 시집을 가겠냐고. 그 애를 어떡하자고요. 걔를 싫으면 그냥 끝내. 여기서 그냥 미사리 짓고 끝내. 내가 싫은데 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살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모질지만 끝내면 끝내야 돼. 마음은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끝내요. 그냥 끝내고 사라지고 끝내요. 거기서 분명히 나온 게 위자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 위약금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위자료를 주고 끝내라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뭐 3만 원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한다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위자료 주고 끝내세요. 이 상처에 저렇게 만들면 개인 중에 상패인데요. 지금부터 카톡 하지 마시고 이 결혼을 제가 포기합니다. 신부한테 미안합니다. 위자료 얼마 줄 거예요? 1,000만 원 주고요. 통장에다 넣으시고요. 지금부터 신부한테 다 차단시키세요. 페이스북, 카톡 지금부터 차단시키세요. 의뢰인과 업체 실장의 통화. 실장은요 파혼당하는 신부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피력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위자료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제시한 위자료 1,000만 원. 하지만 이 위자료 1,000만 원은요 베트남 국제결혼 현장에서도 흔하게 지급되는 사이즈의 돈이 아닙니다. 심지어 남성 자신의 변심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도 안 주고 나 몰라라 하는 남성들이 흔한 게 현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의뢰인은 대체 왜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위자료로 제시했을까요? 보통 어느 정도 위자료를 주는지 몰랐고 진행하시는 분께서 자기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그냥 얘기하라고 위자료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어쨌든 제 친구한테 좀 미안한 게 크다 보니까 제 선에서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래도 좀 한동안 생활할 수 있는 적이었고 뭔가 배우더라도 배울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했고 1년 정도만 좀 늦춰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제가 생활비나 아니면 제가 너 배우고 싶은 거 배우게 해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좀 주면서 그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네네네. 위자료 얼마 줄 거예요? 1,000만 원 주고요. 통장에다 넣으시고요. 지금부터 신부한테 다 차단시키세요. 페이스북, 카톡 지금부터 다 차단시키세요. 일단 그 업체에서 제가 위자료를 송금한 즉시 SNS나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차단을 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집에서도 난리 칠 거고 현지 업체에서도 난리 칠 거다. 그거를 자기가 다 신경 쓰면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여자는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뭐 다시 뭐 혼인시킬 수도 있고 뭐 기숙사에 몇 달을 데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다 차단을 했고. 의뢰인은 업체가 요구한 혼인 포기 각서를 작성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문서가 바로 그 각서인데요.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안에는 위자료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요 의뢰인과 업체 실장 간의 대화입니다. 의뢰인은 실장이 보내준 업체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고요. 업체의 지시대로 아내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업체 실장은요 자신들이 모든 걸 해결할 테니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진짜 개 쪽팔려. 진짜 사무실 식구들한테 얘기하는 거 너무 쪽팔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씨는 진짜 내가 믿었다니까. 진짜 개 쪽팔리는 게지. 왜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안 할 때
사람 볼 줄 저렇게 모르나 이런 소리를 할 거 아니야. 그때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기엔 진짜 제가 뭐 잘못됐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혼인신고까지 하고 제가. 1,000만 원이 정확하게 여성에게 지급이 됐다는 걸 확인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확인 못했어요. 업체가 지시한 대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 그리고 아내와 모든 연락까지 끊어버린 상황. 의뢰인은 그렇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뢰인이 송금한 1,000만 원은 모두 아내에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최근에 카톡을 풀었는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나해서 한번 물어봤죠. 재료는 받았냐? 받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1,000만 원을 줬다. 네, 자기가 받은 내역을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송금을 하고 한 일주일, 8일 정도 후에 송금을 받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의뢰인이 송금한 내역 1,000만 원, 이 금액이 정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내역이 바로 아내가 업체에게 송금을 받은 내역입니다. 아내는 업체에게 이렇게 베트남 돈 5,200만 동,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275만 원 정도만 받은 거죠. 5,200만 동. 5,200만 동이라면 한국 돈 한 275만 원 정도? 네, 30%도 안 된 거죠. 30% 정도? 네. 수수료가 있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금액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송금했는데 275만 원만 아내에게 전달이 되었다? 누구라도 이 상황이 되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역시 곧바로 업체에 전화를 합니다. 일단은 그 업체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통화를 하니까는 그분이 이혼을 하는데 뭐 400이 들은 둥, 뭐 450이 들은 둥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고, 결혼시키면서 그 전에 서류 진행하면서 서류 따로 붙고 또 엄마 와서 난리 피우고 포기한 마담도 그렇고 장난이 아니었어. 그냥 우리는 그걸 받으면은 마담한테 이렇게 하고 이혼시키고 그래놓고도 우리는 용돈도 한 번씩 전해줬다니까. 또 쟤 어떡하냐 쟤 어떡하냐, 어떻게 서류 돈이라도 넣어 빨리 어떻게 좀 해봐봐, 빨리 이혼 수술 빨리 해봐봐. 우리가 돈 제일 많이 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할만치 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마음 안 다쳤으면 싶어요. 저는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저는 이것만 봤으면 좋겠다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소롱한테 하는 거하고 아담한테 주는 거하고 이 돈 얼마 이 돈 얼마 이 돈 얼마 이렇게 하고 하나씩 종목 하지가 않아요. 이 돈 우리가 보낼 테니까 모든 거 끝나고 결혼까지 시키자, 그러고 송금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깬 우리 입장에서 너 얼마 어떻게 했니 얼마 어떻게 했니 얼마 어떻게 했니 그렇게 못 물어봐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위자료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것도 온전히 이거는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카톡 내용을 한번 보세요. 위자료와 마담과 기숙사와 서류에 다 지출할 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돈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는데 위자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해서 우리가 이혼을 돼서 돈을 받을 때는 이 친구에 대한 이혼까지 정리를 해주는 선에서 우리가 돈을 받는데, 그 친구 보고 돈을 딱 이만큼 주고 네 이혼 끝내라, 네가 알아서 서류 끝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친구를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었어. 그렇죠. 근데 저 결혼 다시 해야 돼요, 엄마한테 못 가요 이러니까 그럼 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담한테 다 송금을 시키고 이 친구 데리고 있으면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기숙사와 서류와 모든 거 이 친구한테 돈 이만큼 주고 부모하고 합의해서 이만큼 주고 소개한 마담한테 이만큼 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돈 1,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이런저런 비용이 썼으면 그거에 대한 이력이 부유하고 저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상관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말로 계속 무마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납득이 안 됐고, 결혼 신청 다 했고 돈 그렇게 줬고 마담한테 기숙사비 다 줘서 눈치밥 안 먹게 했었고 다 했어요. 씨 돈으로 다 한 거야. 그거 할 만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돈이 왜 그런 식으로 쓰여졌는지 진짜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합의금을 받게 되면 너 이거 갖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아니면 뭐 이혼도 시켜주고요, 여기서 있을 거니까 결혼도 시켜주세요 하면은 마담도 데리고 있는데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데리고 있으면 자기가 할 몫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한 푼 안 주고는 눈치밥 먹는 것보다는 수도 줄 수도 있고 뭐가 줄 수도 있고 전 그런 거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너무 적게 간 것 같으니까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데리고 있고 그 친구를 이혼을 시키고 그 친구를 결혼을 시킨 저희예요. 지금이 와서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하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의뢰인과 업체 실장의 대화 내용, 저는 그 내용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해명하는 위자료 사용 내역, 명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증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요, 이 사실이 너무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장이 하는 말, 위자료와 마담과 기숙사와 서류에 다 지출을 할 돈입니다 라고 카톡에 적혀 있다는 바로 그 말. 저는 의뢰인과 실장과의 카톡 대화를 모두 확인해 본 결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 하지만 이 내용에는요, 의뢰인이 송금했던 위자료를 여기에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위자료 얼마 줄 거예요? 1,000만 원씩
10만 원씩요. 통장에다 넣으시고요. 지금부터 신부한테 다 차단시키세요. 페이스북, 카톡 지금부터 차단시키세요. 그러니까 계속 음원만 계속 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며칠 고민을 하다가 투부님한테 메일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이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추가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추가 최대 30만원, 총 128만원의 혜택을요 3년마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약정이 끝났다면 꼭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시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요 최대 30만원의 혜택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8억원 이상 든든한 법인기업 비교원, 23년 동안요 황금 사은품 누적 983억원 이상, 2024년 8월 기준으로 가입자 60만 명 이상, 많은 분들이 믿고 가입한 법인기업인 만큼요 안심해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금 사은품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요 55인치 삼성 TV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에서 최고인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합니다. 지원금이 만일 타사보다 적다면요 차액을 150%나 보장해준다고 하네요. 게다가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면요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까지. 우와. 1670-2521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 바랍니다.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그렇다면 업체 실장이 이야기한 변호사비 400만원, 이건 상식적인 비용일까요?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업체들에게는 이런 상황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업체의 대표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대략적인 변호사 비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50만원짜리 또 변호사들이 있는데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어봐도 진행사항 같은 거 설명도 잘 안 해주고, 호치민에 있는 조금 이름 있는 변호사들을 통해서 하려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는데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는 줘야 된다. 최소 100만원에서 뭐 200만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돼요. 길게 진행을 하는 일반적인 베트남 변호사의 경우 50만원의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혼 처리를 빨리 하고 싶다면 혹은 비싼 변호사를 써야 되는데 호찌민에 있는 대형 로펌의 경우 200만원까지 비용 발생 가능.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호찌민의 경우이고요. 이 사건은 하이퐁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비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이요 위법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감정을 1%도 넣지 않고 챗GPT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말이죠. 우리 챗GPT 선생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자체를. 그래서 그 부분은 검색은 해봤어요. 남성이 제기 가능한 고소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횡령죄로 일단 돼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업체가 위자료를 직접 수취한 것은 죄가 안 될까요? 우리가 아까 들었던 의뢰인과 업체 실장의 통화 녹음 내용을 보면요 실장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얼마 줄 건지 물어보고요 통장에 입금을 하라고 말합니다. 위자료 얼마 줄 거예요? 10만 원씩요. 10만 원씩요. 통장에다 넣으시고요. 위자료 1,000만 원은 여성에게 전달이라는 특정 목적이 있었으므로 업체는 보관자의 지위가 생깁니다. 변호사비, 재결혼 비용 이런 거는 목적 외 사용으로 횡령의 성립 가능이 되고요. 변호사 비용도 사전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이 되고요. 변호사비로 쓸 일이 없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변호사비로 썼다. 사기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체가 변호사가 아닌데 돈을 받아가지고 변호사한테 주면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만일에 제가 이런 거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있는데 그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하세요라고 연결을 해줘야지, 변호사님한테 수임하게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500만 원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비를 대리 수령해가지고 설령 그 돈을 변호사한테 그대로 전달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라서 이 업체는 그 혐의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변호사법에 보면요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는 타인의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에 관하여 보수를 받거나 제3자를 통하여 변호사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 계약 원칙, 변호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접 지급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일단 이혼을 위해 업체가 변호사를 임의로 수임해 변호사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겁니다. 이 아내가 변호사에게 직접 갔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업체가 지불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따른 다른 국제결혼 관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베트남 변호사라도 신랑은 단순히 여성한테 줘가지고 여성이 그거를 하는 거지, 변호사비가 이러면 너희 신랑 언급조차도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 살려면은 신부가 사든지 해야지 왜 너네들이 횡령이지요? 그거는 그거 떼어먹을 게 아니야. 그걸 떼어먹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챗GPT 선생은요 인사소송도 가능하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돼요. 이자비도 안 들어갔고 여자 항공료도 안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챗GPT를 돌려봤을 때 이 정도 혐의점들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거를 법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업체 입장이 궁금해졌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모두 증빙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요, 이 의뢰인의 결혼을 진행하고 위자료 송금을 이야기했었던 해당 업체의 실장과도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요.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신문 받는 것 같아요. 아니, 신문이 아니라 확인을 해야지 뭐를 하죠. 제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방송해요. 네네네. 아는데 그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하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로 방송하는 사람끼리는 이게 또 녹음이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한테 직접 통화를 해서 네네. 제가 TV부부 팀에다가 공개를 하고 되느냐 물어보고 그때 다시 통화해요.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하지만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해당 업체의 실장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1000만 원이나 되는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받은 다음 275만 원만 이 신부에게 지급을 했던 업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통화 내내 이 여성의 인생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눈물까지 흘릴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보석을 그렇게 들여펴놓는데 걔들을 어떻게 걔가 어떻게 다음에 시집을 가겠냐고. 그 애를 어떡하자고요. 걔를 싫으면 그냥 끝내 여기서. 그냥 위자료 주고 끝내. 그래서 치는데 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살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한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자료 주고 끝내세요. 이 위자료 저렇게 만들면 개인 중에 상태인데요. 지금부터 카톡하지 마시고 이 결혼을 제가 포기합니다. 신부한테 미안합니다. 신부를 이렇게도 끔찍하게 생각하는 업체, 저는 이렇게 신부를 위하는 업체가 설마 그 돈을 신부에게 주지 않고 그 돈을 사적으로 썼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 저도 그래요. 그때 다른 업체에다가 통이 이렇다 저렇다 소리 아예 그냥 하지 말으라고 먼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수비업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둬. 걔 결혼하게끔 냅두는 게 낫다고. 다른 회사를 통해서 이 세 번째 결혼은 비밀로 하고 결혼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입을 다물어줘야 돼 그냥. 우리가 입을 다물어줘야 돼 그냥. 부디 조사를 통해서 그 진실이 드러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보니까는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느꼈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회사에 이런 얼렁뚱땅식으로 새는 돈이 진짜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솔직히 뭐 저도 합리적으로 됐으면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는데 돈을 쓰든 안 쓰든 근데 너무 이게 좀 휘뚜루마뚜루 진행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에 대처하는 방법, 그 방법 하나 때문에 미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부디 모두 현명한 선택을 해서 상처 없이 모든 것이 해결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채널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관심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